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가볍게 대선 테마주 몇 개 짚어보고 뉴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부터 좀 종목을 제가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이재명 관련주만 3개를 하고 있어서 PPI 하나,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는 동신건설만 하기로 하고요. 대신 이낙연 테마주인가요? 삼부토건 요렇게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야권 쪽에서 뭐 홍준표가 됐든 뭐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부각되면은 그 사람 테마도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4개 종목으로 대선 테마 분석해드리고 뭐 세로미의 피셜, 뉴스 이야기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PPI랑 동신건설, 삼부토건까지 한 주간 흐름과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야기해 볼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PPI 먼저 보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28, 29, 30, 7월 1일, 7월 2일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요. 뭐 월요일 날 조금 떨어졌죠. 다만 이 떨어진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면 음봉이 한번 주시해 보실 만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퍼포먼스가 나오고 뭐 그 다음날도 살짝 쉬었다가 하루 더 쉬고 나서 어제 금요일날 또 한 높게 퍼포먼스가 나왔죠. 이렇게 움직이네요. 뭐 8,000원에서 만원 사이를 오고 가면서 8,000원에 가까이 가면은 담아 보실만 하고 만원에 가까이 가시면은 털어 보실만 하고, 물론 매일매일 반드시 포지션 정리하시고, 포지션 정리하시기 싫다 그러면은 리스크는 충분히 감수하셔야죠. 5% 먹으려다가 10% 이상 물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시고요. 뭐 제 생각으로는 이 종목 뭐 9,000원 이상에서는 크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분위기로는.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9,000원 정도는 좀 위험한 가격대, 8,000원대 초반에 잡으셔서 9,000원 중반, 9,000원 초반 이 정도엔 털어 보시는 게 괜찮고요. 더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타점 어차피 보시니까 제가 굳이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 주간 PPI 충분하게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퍼포먼스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9,000원까지 하라. 뭐 이번 주 고점은 9,700원까지 보여줬네요. 뭐 요런 종목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먹고 또 먹고 뭐 일주일에 20%도 우스운 거죠. 하지만 만만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종목만 항상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PPI 계속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서 음봉에 잘 보셔서 저점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동신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가끔씩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요. 뭐 자리대는 낮은 자리대에서 이렇게 쭉 일봉상 보시면 이렇게 바닥 자리에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67,000원에서 떨어져서 4만원대까지 밀렸다가 5만원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얼마든지 여기에서 더 싸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 끝에 장대 거래량, 그리고 중간쯤에 장대 거래량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계속해서 장대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윗꼬리도 보여주면서 퍼포먼스가 꾸준하게 나와주는 종목이고요. 이번 주로만 보면은 28, 29, 30, 7월 1일, 7월 2일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려본다면은 한 200만 주 터졌던 6월 10일 때가 최근 거래량 중엔 가장 좋았고 퍼포먼스도 가장 높게 나왔던 이런 모습. 최근에는 많이 숨이 죽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렇다면은
한참 동안 2주 넘게 숨이 죽었다. 그러면 곧 또 한번 싸줄 수 있는 이런 끼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렇게 행보하는 자리에서 관심 갖고 계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초입에 한번 잡아보시면은 PPI 못지않은 뭐 5% 10% 사이 퍼포먼스 한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동신건설 이재명, PPI는 최재형. 자, 마지막으로 삼부토건. 자, 뭐 이 사람이 끝났다 안 끝났다 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뭐 빅3 안에는 포함되니까요. 자, 이낙연 테마주죠. 자, 보시다시피 뭐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이번 주에도 뜨거웠죠. 28, 29, 30, 7월 2일, 7월 2일인데요. 뭐 월요일도 수요일도 거래량 실리면서 높은 퍼포먼스 보여줬고 중간중간에 계속 다시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항상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6월 30일 날 1,500만 주 이상 거래되고 그 다음 날에도 500만 주가 거래됐지만 그 다음 날은 음봉 떨어진 자리. 자, 위쪽에 보시면은 약식 차트로 뭐 4,000원, 4,300원 요런 윗자리도 보이시고요. 거기서 쭉 빠져서 저점으로는 5월달에 2,580원까지. 아무래도 이재명에 밀려서 요즘에는 이제 10% 간당간당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이낙연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저점이고 만에 하나 이번 경선에서 뭐 이낙연으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붙어볼 만도 하죠. 뭐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뭐 힘을 응축해가지고 한번 일전을 불살라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더불어민주당에는 반 이재명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국민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경선을 설렁설렁하게 만만하게 그렇게 통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심점이 이낙연이 된다면은 한번 또다시 뭐 불기둥을 한번 쏴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저점에서 한번 잘 주시해 보자.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뭐 이번 주에 히어로라고 말씀드리면은 PPI죠. PPI. 뭐 8,000원 초반대에서 9,000원 후반대까지 20% 가까운 퍼포먼스니까요. 자, 이렇게 가볍게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포지션 정리하시고요. 자, 집중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뭐 대선 이야기, 뭐 뉴스 이야기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뭐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클릭을 잘못했네요. 결혼, 작사, 이혼, 작고 요건 뭐 TV조선 드라마고요. 민주당 경선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김경률이나 김소연 사태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고요. 자, 대선 구룡이 나르사 9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자, 결과적으로 뭐 몇 명이나 추려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지 한번 두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9명 등록 완료, 대선 경선 막 올랐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김경률이나 김소연이나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물밑이죠, 물밑. 찻잔 속의 태풍. 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민의힘하고 비교했을 때 흥행이 안 되고 있어요. 흥행이 안 돼. 너무 뻔하거든요. 뭐 나와 지금 나온 주자들을 한번 쭉 거론해 볼까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도 있고요.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한 명이 누구죠?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이 누군가요?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인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정도까지 이렇게 한 5명으로 추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별 지지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이 한 최소 25%는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낙연이 한 15% 내외, 추미애도 한 10%는 가져갈 것 같고요. 정세균도 박용진도 합쳐서 한 15% 내외, 요 정도 지지율에서 스타트하지 않을까. 다 합치면은 65%,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지지하지 않는 3분의 1 정도의 표심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결정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이 다 뭉쳐버리면은 이재명하고 싸워볼 수 있는 구도죠. 물론 이 3분의 1이 확 이재명한테 가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경기도지사 후보 때부터 좀 뿌리 깊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거, 그게 최대 약점. 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김경률 면접관 철회 후폭풍. 저는 뭐 이거 뭐 굳이 철회해? 일단 한다고 그랬으니까 추진하는 게 맞는 건데, 뭐 누가 자격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철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애초부터 하지를 말든가. 어차피 논란될 거 몰랐습니까? 이 사람 어차피 뭐 민주당 쪽에,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 칼 꽂은 사람인 거 모르고 쓰려고 했습니까? 근데 뭐 어영부영, 어영부영, 그냥 뭐 이 사람은 사퇴한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뭐 사퇴한다고 했다고 하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 한 2달 가까이 경선을 연기하네 안 하네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끄럽다가 이제는 또 되도 않는 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논란이 생산적인 논란이고 좀 메인 논란이 아니라 쩌리 취급당하는 비생산적인 그런 논란이라는 게 민주당은 뼈아픈 거죠. 뭐 득보다 실이에요. 자, 요 정도 언급해드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과 인도에 갑자기 또 뜨거워지고 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십 년 만에 최대로 지금 병력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 주둔 병력이 뭐 평상시에 15,000 정도라고 하면 지금 5만 명 넘겼다는 이야기. 인도도 병력도 장비도 늘리고 있다. 국경 쪽에서 이제 한번 붙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게, 물론 미국 언론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분위기 조장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싸워라 싸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핵보유국인데, 어차피 핵은 못 쓸 거고 재래식으로 갈 거예요. 재래식 무기로 뭐 국지전을 한다고 해도 국지전을 할 텐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국 무기 뭐 신무기들 많잖아요. 뭐 인도도 나름대로 뭐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막상 붙는다고 하면은 인도가 밀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중국은, 자,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죠.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군사 퍼포먼스 때 보여주는 화려한 그런 무기들이 실제는 스펙,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기들의 스펙과 다르게 명중률이 낮다든지 오류가 많다든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개망신을 당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용이 아니다. 중국의 무기는 실전용이 아니다.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중국산 제품들 뭐 짝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품질 논란 이런 게 많은 것처럼 중국산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무기 자체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자체 개발해서 뭐 러시아 것 좀 베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뭐 얼마나 뭐 첨단 기술이 구현될지는 물음표다. 물론 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중국에 그래도 달나라까지 우주선도 쏘고 우주 정거장도 만드는 나라인데 너네들 이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핵, 지금은 이제 와서 핵을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북한을 포함해서 핵이란 무기는 그냥 억지력이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자, 그나마 마지막으로 한번 써볼만 했던 그런 전쟁이 제가 생각했을 땐 한국전쟁. 근데 안 썼죠. 만약에 메가더가 한국전쟁에서 뭐 만주가 됐든 북경 근처가 됐든 중국한테 핵을 투하했다면은 지금 21세기 역사는 천지개벽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중국은 지금 좀 공중분해되어 있을 거고요. 뭐 중국 공산당 이런 이야기 자체가 없을 겁니다. 4분 5열 돼 있겠죠. 티베트도 당연히 독립해 있을 거고 신장 마찬가지. 뭐 만주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홍콩도 마찬가지. 홍콩도 여전히 영국, 뭐 호주나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처럼 영국 연방 비슷한 이런 색채를 띤 상태가 아닐까. 물론 뭐 나름대로 중국은 뭐 하북이나 뭐 여러 가지 군데군데 군벌이 됐든 지방 영주들이 됐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로 이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글자 그대로 뭐 통일된 한반도를 넘어서 어찌 보면은 지금 동북 쪽 지방에 중국의 삼성 있잖아요. 뭐 해이룽장, 지린 뭐 이런 동북 삼성을 먹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야오닝, 해이룽장, 지린 요 동북 삼성 우리나라 지금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전쟁 때 메가더가 눈 딱 감고 핵폭탄 투하했다면은 왜 안 썼을까요? 한국 전쟁에서 핵을 그 무지막지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뭐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뭐 중국 이야기도 한번 짚어봤고요. 윤석열 장모에 대한 구속 보도가 MBC와 TV조선은 완벽하게 다르게 이야기했다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했는지. 미디어 오늘 기사고요. 자, KBS, MBC, SBS, JTBC 톱뉴스로 보도했다고 하고요. TV조선은 7번째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MBC 과거 수사 의지 없었다 비판을 했고요. 조선중앙 윤석열 입장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볼게요. 한번 같이 따라서 훑어봅시다. 뭐 이미 상당 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조금 중점적으로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TV조선이나 JTB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밀리는 소극적인 보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6년 전 이게 가장 쟁점이었죠. 웃기는 이야기죠. 책임 면제 각서를 써서 6년 전 수사 때는 경찰과 검찰이 각서 내용을 수용했지만 재판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었다면 각서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서를 유죄의 근거의 가운데를 하나로 판단했다는 거죠. 자, 각서를 썼기 때문에 나는 법적 책임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장모, 지금 재판부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각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얘네들은 당당하게 이게 무죄의 근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무죄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유죄의 명백한 근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책임이 없는데 각서를 왜 쓰나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각서를 왜 써요? 이 사람이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사람, 자,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게 개입하지도 않고 운영에도 개입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 그 건강보험공단 부정수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요양병원을 세워가지고 부정수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자기는 모르고 그냥 돈만 빌려줬는데 그게 잘못될지 잘못되지 않을지 합법일지 불법일지 어떻게 알고 각서를 책임 면제 각서를 쓰나요? 그쵸? 결국은 수사 부실,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수사의 문제점을 주목하는 리포트를 별도로 또 다루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앵커가 이야기하죠. 책임 면제 각서라는 정체불명의 문서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또한 더더구나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사건에서 수사조차 안 했다. 이렇게 쭉 이야기했죠. 자, 뭐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언급하진 않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즘 계속 뭐 국민의힘 그 대변인 경선에 참여했던 김현주 전 아나운서 이야기가 회자가 됐었는데, 남편이 임백천 가수 임백천인데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이야기하나요? 참 뭐 이야기거리도 많네요. 자, 영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 자본에 인수된다고요? 두고 봅시다. 어떻게 진행될지. 자, 잔치는 끝나간다. 윤석열에 다가오는 검증의 시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도 단 1%도 다음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라는 분은 뭐 입당을 종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쪽은 뭐 별로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무슨 또 성매매 이야기를 또 안타까운 이야기네. 영국에서 실종된 아시아계 여자분께서 안타깝게 시신으로 또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 인종 문제라는 게 참 뭐 2차 대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종족 분쟁, 뭐 연포 분쟁, 종교 분쟁, 참 같은 사람끼리 뭐 누가 낫네 누가 덜하네 이러면서 피 튀기게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있네요. 참 세상은 넓고 할 이야기는 많다고요. 자, 항상 중심을 잡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죠, 우리도. 자, 걱정스러운 거는 서울 확진자입니다. 오후 6시 기준 257명이 또 확진되어서 내일 또 발표되는 소식이 또 걱정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집계로는 올해 최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뭐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왜 이럴까요? 뭐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뭐 한예슬 이분에 대한 부분도 뜨겁죠. 자, 그 가로세로 연구소죠. 연예부장 김용호 연예부장께서 뭐 룸사롱 출신이고 남자친구가 호빠 출신이고 이런 뭐 검증하지 않은 그런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려가지고 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뭐 솔직히 전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분 주장은 이거예요. 뭐 LA 주변 지인들이나 과거 그쪽 유흥문화에 저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이 밤업소 출신이었다. 여기서 일을 했었다. 슈퍼모델 나오기 전에 뭐 돈벌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거가 너무 약해요. 이 사람들이 말 뒤집는 순간 아무것도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 정대택 씨 이 윤 총장 관련해서 부인이나 장모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실명으로 거론하고 이분은 법적 처분을 받았어요. 자기 일과 관련해서 자기는 그게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고 그런 거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증거도 상당히 탄탄하게 갖춰져 있죠. 정대태 씨가 이야기하는 건. 근데 이 연예부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전원 LA 근처에 과거에 그 사람들의 전원 그랬다더라. 누구한테 건너서 들은 이 사람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분이 이 한예슬 씨가 뭐 포르쉐? 우라칸? 뭐 우라칸 뭐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우라칸을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줬다 라고 처음에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라 한예슬 명의의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 명의로 이 우라칸을 뽑았고 결과적으로는 뭐 남자친구가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 한예슬 옛날에 그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로 운전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약해요. 솔직하게 이거를 뭐 이 분께서 얼마나 송사를 많이 하시고 뭐 얼마나 탄탄한 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대놓고 이렇게 떠들 정도의 논리 구조는 아니에요. 뭐 한 발짝만 들어가 보면은 이 남자친구 우락한 사줬다는 이야기도 법인명으로 차 뽑은 건데 이게 남자친구를 사준 건지 아닌지 그냥 한예슬이 법인명으로 차를 뽑아서 남자친구 타게끔 해준 건지 이거는 좀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분이 뭐 호빠 출신이고 이분이 뭐 밤업소 출신이고 그런 이야기도 뭐 문서가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건너서 지인 통해서 한 두 단계를 건너서 그래 타더라 카더라. 근데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이분은. 자, 뭐
한예슬 씨가 뭐 고소를 진행할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이 좀 터졌을 때 이 연예부장을 지칭하면서 아니 왜 소설을 쓰시냐고 이러면서 한 수 접고 들어가죠. 저하고 세게 술 한잔 해요.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한예슬 씨가.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 이분 논란도 뭐 연예인 논란은 뭐 끝이 없죠. 결국은 끝까지 가갖고 제대로 밝혀지는 사건도 거의 드물고 뭐 제가 입에 올리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윤지호 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윤지호 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 이름을 제가 언급하는 게 죄스러운 것 같아서 논란만 됐고 알맹이가 없는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건인 거죠. 자, 뭐 다양한 이야기. 최강욱 대표 이야기도 있네요. 야, 이거 한번 볼게요. 소가 웃는다고요.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무슨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의가 없다. 진짜 소가 웃을 일이죠. 아니 이게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야기할 일인가요? 자기가 2015년도에 현직 검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장모라는 사람이 자 2021년도에 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을 사건으로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법 적용에 누구도 예의가 없다고요? 6년 전에는요. 설마 6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모르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챙겼을 겁니다. 뭐 부정하게 뭐 힘을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입국이었다가 지금은 뭐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뭐 주변 일에 이런 일에서 불미스럽게 해서 송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법 적용에 누구도 예의가 없다. 이거 무슨 영혼 유체이탈 화법인가요? 예? 유체이탈의 유령 화법입니까? 그리고 제가 뭐 찾고 싶은 기사가 있는데 찾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뒤로 돌리면서 찾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몇 번 뒤로 돌리면서 제가 보고 싶은 그 기사가 찾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사가 찾아진다면 같이 한번 더 이야기해 볼 거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왜 그 기사가 찾아지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한번 이 기사인가요? 잠시만 한번 기다려보. 이 기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률 회계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김경률을 한번 쳐볼게요. 이분 제가 원래 꿈이 회계사였는데 못됐죠. 회계사는 못되고 방구석 유튜버를 하고 있는 새롬이지만 이분 이제 참여연대에 속해 있었다가 그 조국 사건으로 빠져나오셨죠. 참여연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친여 성향을 갖고 계시다가 조국 사건을 딱 분기점으로 해서 저 멀리 떠나신 분, 루비콘강을 건너신 분이죠.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경제민주주의 21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를 맡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분이에요. 사진으로 보이시는 이분이고요.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자, 꼼꼼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거는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스베이다에서 그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이제 회계 조작, 회계 논란, 그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상장
뭐 자회사, 뭐 합병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이분이 회계적으로 딱딱 짚어가면서 출연하고 이야기할 때 처음 뵀고요. 최근에 와서 뭐 이게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분이 고소한다고 한 것 같아요. 뭐 정세균이나 뭐 이낙연이나 자기를 뭐 이상하게 비판했다는 뉘앙스로, 이건 좀 위험한 거니까 제가 안 보고요.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김경률 회계사를 반대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조국 펀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이름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국 펀드 관련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주장했던 내용들, 뭐 첫 번째로는 이거는 정부 차원의 비리처럼, 어마어마한 뭐 정권의 비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정부를 상당히 비판을 했죠.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회계 쪽 전문가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라도 명백하게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족해서 팩트 자체를 이렇게 썼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언론도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런 분위기로 다 이끌어 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펀드 관련해서 판결이 뭐 증거인멸, 그리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국 펀드로서 뭐 정경심 교수님이나 조국이 뭐 부정축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용실 지인이나 이런 사람 명의를 통해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 부분, 이게 첫 번째 위반이고, 뭐 증거인멸 지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게 뭐 대단하게 뭐 부정축제나 정권의 범죄, 권력형 이런 걸 덮기 위해서 한 그런 행동은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아뜨거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대단하게 막 저기 하니까 방어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부적절하게 이제 조범동과 관련해서 뭐 그런 거 뭐 자료 같은 거 좀 지우고 내가 연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연관이 있었다고 그냥 드러났어도 별 연관이 없었어요. 그냥 뭐 조범동이 사실상 이 펀드에 좀 깊숙이 개입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조범동과 이 조국 일가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저기 이 펀드 관련해서 크게 뭐 문제가 있었냐? 그건 아니야. 그냥 뭐 돈을 빌려줬다, 뭐 초기 자금 어느 정도 대줬다, 요 정도고, 결과적으로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제가 뭐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회사 땡성, X성 펀드 아니냐 했는데 이쪽을 조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뭐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비리인 것 같은, 뭐 권력형 범죄인 것 같은, 이렇게 판단하고 대단하게 그 순간 확 돌아서는, 그냥 개인적인 조국의 어떤 비리도 안 됐던 부분인데, 물론 뭐 이런 뭐 차명 거래 이런 부분 잘못된 거지만 이게 뭐 대단한 차명 거래가 아니라, 우리들이 주식을 하지만 뭐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 거래했다, 뭐 수십 번 거래했다, 이거 뭐 수십 번 거래한 게 문제가 됩니까? 하루에도 사고팔고 10번 하면 수십 번이고요. 1억 거래했다는 얘기는 1000만 원치 10번 거래하면 1억 거래한 거예요. 그 뭐 지인 명의를 빌려서. 근데 이분도 이제 정경심 교수님도 이제 조국 조국이 공직자니까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하고 싶으니까 이제 편법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 권력형이고 정부 차원의 비리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잘못된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이 획 돌아설 정도의 그런 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뭐 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뭐 대단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아니었고 밝혀진 것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자기가 조금 오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스탠스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경률 회계사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시죠? 청새롬